자, 이제 가격제 원칙부터입니다. 가격제 원칙에서는 5가지 가격제 원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3가지는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는 게 대체의 원칙, 기회의 원칙이었죠. 그게 5가지고요. 거기서 조금 더 본다면 수익 최정치가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었습니다. 88번의 1번은 틀린 걸 쳤습니다. 1번에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요거 자주 나오는 거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죠. 균형에서 속으면 안 되죠. 지역의 환경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외부 요인입니다. 적합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적합의 원칙은 부동성 때문이고요. 또는 인접성. 최유효 이용 원칙은 용도 다양성 때문이죠. 동사는 이런 성질이 없습니다. 동사는 이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기회비용의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자, 요거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비슷한 두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개념과 똑같아요? 기회비용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죠. 이것은 3방식 적용하려면 사례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사례라는 것이 모두 다 대상 부동산하고 유사한 대체 가능한 사례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원칙과 관계 있고, 특히 3방식 중 어떤 방법이 더 관계가 있어요? 비교 방식이 더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죠. 건부지와 건물의 관계는 부동산 내부 관계라 그랬죠. 부동산 외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가격 재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이다. 그렇죠.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맞죠? 이거는 무슨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수익 배분. 수익이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된다? 토지라는 생산 요소한테 배분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감가 요인의 판단에 유효한 기준. 이거는 균형의 원칙. 이건 뭐 쉽고요. 그 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은 대체 원칙이죠. 이게 지금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쟁 원칙이 아니고요. 경쟁의 원칙이 얘기하려면은 초과이윤이 키워드라 그랬죠.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경쟁에 의해서 결국 초과이윤은 소멸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뭐 쉽고요.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 다음에 이제 90번은 이거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죠. 91번과 함께 여기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게 있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요. 1번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개별 분석은 지역적 특성 하에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자, 이거 키워드로만 놓고 본다면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별 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 가격이고요.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다. 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읽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1, 2번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부분,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 여기가 바로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원칙에 의하면 지금 어떤 부동산을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값을 떨어뜨려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부터 값을 떨어뜨려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뭐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감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야 돼요.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별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개별 분석은 지역적 광역적 바뀌어 있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5번에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되죠. 가격 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지역 특성이 비슷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맞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에는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맞죠? 지역 분석 가격 수준.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 부동산의 가격 판단 맞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렇죠?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제약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상업지역이라면 대부분은 상업용이 최유효 이용, 주거지역이라면 대부분은 주거용이 최유효 이용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최유효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 맞나요? 어렵죠. 이건 약간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거는 중요도는 약간 낮고 난이도는 약간 높아요. 요거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세종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그러지 않고요. 이런 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저쪽은 아파트, 이쪽은 뭐 상가, 뭐 이렇게 대체로 구분이 돼 있죠. 근데 대체로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던 동네.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이제 큰 길에서 이제 또 주택가로 들어갈 때 보면은 재래시장 같이 이렇게 지나서 언젠가부터 이제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택이 나타난 첫 집부터 바로 다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점포도 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점차 주택 위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인지 어디부터가 주거지역인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그 소리는 지금 내가 평가해야 되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그 대상부동산이 상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을 획정을 할 때 상업용을 표준적 이용으로 해서 획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점포가 있는 범위까지는 웬만큼은 그냥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하는 거죠. 주택 몇 채는 들어오더라도. 그럼 저쪽 주거 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뭐 중간중간에 점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점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몇 개의 점포는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획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물리적으로 불분명할 때에는 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경계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쪽 저쪽에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이며 동일 수급권 내에는 양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에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분석 대상은 어디예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용을 판정.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92번은 자, 이 정도의 용어는 다들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이 정도의 용어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방식의 원가 방식에서는 가격 구하는 거 뭐 원가법, 임료 구하는 거는 임료 구하는 거 무슨 법이에요? 적산법이요, 적산법. 이런 거 기본 용어는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에서도 질문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도 얼마든지 질문합니다. 다음에 비교 방식은 무슨 원리? 시장성의 원리죠. 그리고 다에는 수익 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방법이고 임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93번은 이제 원가법이죠. 자, 원가법에서 정리하는 거는 이제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재조달 원가는 첫째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고, 그다음에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종류에는 복제 원가, 대체 원가 있다.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동일성, 그다음에 대체 원가는 기능적 동일성. 기능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대체 원가가 재조달 원가 들어갈 때는 감가 수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고,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적용한다 그랬어요. 오래된 건물은 자재 같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오래된 건물은 또 그 공법을 아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 원가로 평가하는 게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감가 수정은 또 뒤에 있고요. 1번을 보시면은 93번 1번 복제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에 문제가 있다. 맞죠? 이미 이제 기능적으로 똑같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감가 요인에는 물, 기, 경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법률적 감가도 존재합니다. 법률적 감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그 이행 강제금 내거나 이렇게 철거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 요인 중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와 파손, 형식의 구식화 등은 물리적 감가에 해당한다. 형식의 구식화는 요거는 기능적 감가죠. 구식화, 형식 구식화,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4번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는 대체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게 아까 이 자재를 구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체 원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이제 복제 원가 맞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 감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거죠. 부동산 내부 요인과 관련 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94번은 감가 수정에 대한 거죠. 자, 이 감가 수정은
감가수정에서도 마찬가지 감가요인에서 물기경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93번에도 지문으로 나왔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구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감가수정 방법은 내관분시임하죠. 내는 내용연수법, 관음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손실하는법. 그 중에서 내용연수법이 제일 중요하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경영법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94번, 95번이 그렇게 연결되는데요. 94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감가수정 방법 중 상환기금법 나오죠. 상환기금법은 여기 내용연수법에 있는 거죠. 이것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이 상환기금법의 키워드는 뭐예요? 이자죠, 이자. 그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정하는 방법이다. 예,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감가수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자 고려하는 것이 바로 상환기금법이죠.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자, 요거는 조금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관분시임하죠. 지금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여기까지는 직접법, 여기까지는 요거는 간접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구별할 때는 요거는 대상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례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직접법, 간접법 할 때. 시장추출법 하죠. 시장추출법은 매매사례로부터 찾는 매매사례.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거는 수익 사례로 보여요. 수익 사례. 다 사례요.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거나 또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사례들을 조사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례 조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례 조사해서 이제 기간이 있고요.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제곱미터당 가격.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거, 3년 지난 거, 4년 지난 거, 5년 지난 거 사례 조사를 많이 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가격이 높게 나오겠죠. 지은 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경과가 될수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거, 3년 지난 거, 4년 지난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이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찾으면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통계학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거 선 찾는 걸 회귀분석이래요. 회귀분석. 우리 시험에도 회귀분석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도 이런 회귀분석을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어떤 관계식을 찾아. 식. 이게 1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내가 평가하는 물건이 3년 지났다. 그럼 3년 지났을 때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그럼 숫자 딱 나면 얼마 떨어졌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대료 손실을 하는 것도 수익 사례를 조사해서 낡은 건물은 새 건물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덜 들어오겠죠. 임대료 수입 덜 들어오는 만큼은 그거 높은 값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까고 사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취지가. 돈을 덜 버는 만큼 돈을 덜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 임대료 손실하는 그 감가시키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사례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부동산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경법 그 부동산을 보고 해야 되죠. 관찰감가. 보기는 딴 놈 보고 평가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놈 보고 해야지. 그 다음에 분해법. 이 분해법은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해법이에요. 감가 요인별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이것도 다 그놈을 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법이에요.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죠. 다음에 3번의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감가 초기에는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이 가장 크다. 감가 초기에는 정률법의 매년 감가액이 가장 크죠. 정률법.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초기에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죠. 초기에 제일 적은 게 상환기금법입니다. 다음에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절치 않은 경우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나요? 다음에 이제 95번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은 기억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나요? 바뀌어있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 취득 원가죠. 재조달 원가는 이제 감가 수정에서 쓰는 말이고요.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했으니까 기억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틀렸죠.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예, 순서대로 쪼로록 1번이 정답이네요. 경연 디귿 다 틀렸어요. 다음에 리을의 감가 수정에서 감가 요인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법률적 감가는 추가로 보는 거고요. 다음에 정률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맞죠. 정답은 경연 디귿. 다음에 자 96번은요. 보세요.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 시점에 토지 가격은 이렇게 묻고 있죠. 묻고 있는 게 뭐예요? 토지 가격을 묻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복합부동산은 뭐하고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토지 가격은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내가 뭘 계산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가격 계산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은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비준가액은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시지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건 뭐 잘 안 나오는 거고 사시지기. 사례 가격에서부터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례 선택에서 이건 사례 선택할 때는 사정 보정 가능한 사례, 시점 수정 가능한 사례,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한 사례.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한 사례란 의미는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다르면 이거는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택이라 해도 주거 지역에 있느냐, 농지 지역에 있느냐, 같은 주택이라도 땅값은 많이 차이가, 집값이 많이 차이 나죠. 아무튼 이런 걸 할 때 그때는 뭐를 전제로 하면 이 사례가 대상 부동산하고 같은 유형인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상이 낮이일 때 사례도 낮이인 것이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 비교 가능성이죠. 개별용은. 근데 이게 낮이가 없어요. 없을 때는 복합부동산 사례 가격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3억이다 이 소리예요. 이 3억을 여기다 다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3억을 다 갖다 쓰면 안 되고 이거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분리한 후에 뭐만 가져와야 돼요? 토지 가격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뭐를 계산해서 건물 가격 계산에 빼서 그렇게 계산하는데 요걸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배분법이에요. 이 배분법 문제, 배분법.
배분법에서 토지 가격을 따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제 방식이 있었고 비율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뺄셈 하는 거고 요거는 곱셈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뺄셈 하는 식으로 자료가 제시된 거예요. 지금 건물 가격 자료를 따로 줬죠. 건물 가격 자료를 따로 줬다는 얘기는 건물 가격을 계산해서 빼게 하라 이 소리예요. 결국은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건물 가격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계산하면 3억에서 뭐만 빼면 되니까. 건물 가격 빼면 되니까. 자, 근데 그 자료가 수정이 안 되신 분들은 그 건물 관련 자료에서 그 96년이 아니고 95년으로 수정하시고요. 95년 10월 27일로 수정이 안 되신 분들은 95년 10월 27일. 자, 95년 10월 27일에서부터 지금 그때 지었잖아요. 그때 사용 승인일이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사용했다고 보고 지금 몇 년 지난지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력법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건물이 정력법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1 빼기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했느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바깥에 제조달 원가를 하고, 자, 이거 계산할 때 이 얼마를 알려면은 빨리 뭘 보라 그랬어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를 보라 그랬어요. 잔가. 내용연수 만료시 10% 나오면은 90%를 몇 등분 해야 되고요. 내용연수 만료시 20%가 남으면 8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는 게 없으니까 100% 1이에요. 1을 몇 등분 해야 돼요. 그 몇 등분이 몇 등분이에요? 50등분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년 경과가 됐어요? 그게 95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23년이죠. 23년이 지났어요. 23년. 여기 23하고.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는 그게 지금 제곱미터당 얼마로 돼 있어요? 50만 원인데 건물이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350제곱미터니까 50 곱하기 35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50분의 23인데 50분의 23은 100분의 46과 같죠? 5, 뭐 이런 숫자, 2, 5 이런 숫자 나오면 숫자를 할 때 이 분모를 일시백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100분의 46이니까 0.46이에요. 1 빼기 0.46은 0.54죠. 0.54에 50을 곱한다는 얘기는 반띵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27만 요거 하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27만 원이 350개 있어요. 그러면 곱하면은 9450 나오나요? 9450 뭐가 9450이에요? 건물 가격이 9,450이에요. 그럼 3억에서 건물 가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055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2.055 2억 550이죠. 2억 55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맞나요? 다음은 이제 97번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나요?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 사례. 그래서 맞고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 같으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거래사례가 있으면 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맞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의 기준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성이 없겠죠. 지금 요즘 들어서는요, 지금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서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요,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어느 한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2 이상 했는데 지금까지 3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한 적이 없어요. 수수료 때문에. 항상 2 이상이라고 했으면, 법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딱 2만 했어요. 그래서 2이 한 거를 산술평균했어요. 그것만큼은 산술평균이에요. 이 감정평가업자와 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누구는 더 쳐주고 누구는 덜 쳐줄 수는 없잖아요. 같은 감정평가업자는. 그때는 산술평균 했거든요. 근데 그는 과거에 지가 변동률이 좀 있을 때 얘기예요. 지가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요즘은 땅값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역에 따라. 땅값이 안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다 2씩 하기에는 너무 낭비죠. 땅값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땅값이 변동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법을 바꿔놨어요. 수수료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굳이 땅값 변동률이 낮은 지역을 굳이 2이 가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그 사례가 유사 지역의 사례인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4번 틀렸죠. 결국 뭐 이렇게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된 거죠. 이것도.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죠. 표시직에 가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98번입니다. 자,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98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에루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현금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의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여기 1번이 바로 옳은 말이고요. 사실은 엘루드라는 사람이요,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공식을 만들었을까. 그 공식을 보면은 거의 암호 수준이에요. 여러분한테 못 써드려요. 못 써드리는데, 근데 그 공식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뛰어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라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은 아니니까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감정평가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루드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1950년대에 그 전까지만 해도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위에 건물 있죠. 건물 철거할 때까지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철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철거할 때까지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원율 할 때마다 뭘 했어요? 환원율 할 때마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철거할 때까지 들고 가니까 건물에 투입된 거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반드시 회수가 돼야 돼요. 근데 1950년대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철거할 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되팔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팔 때 한 5, 6년, 길어야 10년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면 건물이 좀 낡아지더라도 가격은 살 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원금이 오히려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하는 이유는 내 투자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회수율이 가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돼요. 그런 거고 가치 변화를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은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은 그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에. 그럼 그 투자자 주머니에 남는 거는 순영업 소득이 남는 게 아니에요. 세전현금 수지나 또는 세후현금 수지인데 이 사람은 세후현금 수지를 안 봤어요. 세전현금 수지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세후현금 수지는 세금을 빼야 계산되죠.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게 개인이 내는 세금하고 법인이 내는 세금하고 또 개인 또 누가 세금 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법인이 살 때 가격하고 개인이 살 때 가격이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 효과를 고려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평가액이 달라져. 똑같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전현금 수지를 봐요. 근데 그냥 현금 수지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냥 현금 수지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가치 변화분, 다음에 요 두 가지 하고요. 가치 변화분 하고요. 세전현금 수지 하고, 그 다음에 원금 이자를 갚잖아요. 부채 서비스에서 원금 이자를 갚잖아요. 이자는 비용으로 사라지는 거지만 원금 갚는 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좀 덜 갚아도 돼. 내 거 됐거든 이제. 그거 내 거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공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가치 변화분, 그 다음에 이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1번은 옳은 거고요. 2번은 요소 구성법은 했는데 뒤에 읽어보면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라고 돼 있죠. 최근의 매매 사례 아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시장 추출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요소 구성법은 그 4번 지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4번 지문에서 투자결합법이라고 돼 있지만 설명은 투자결합법이 아니에요. 설명은 요소 구성법이에요.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 이렇게 있죠. 여기 바로 무슨 법?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차가 나요. 동일하면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특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금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출제됐는데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에서 토토건건 출제됐고요. 부저저는 2번이나 출제됐어요. 근데 지지저저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지지저저는 따로 더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위에 3번 지문은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은 거예요. 환원율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 비율로서 상각 후 세공제 전의 이유를 말한다. 환원율은 상각 전후, 이거는 상각 전후 다 있어요. 전도 있고 후도 있고요. 세전 세후 다 있어요. 환원율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99번은 자본 환원율을 묻는 문제죠. 자본 환원율을 묻는 문제는 1차적으로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투자론에 나오는 종합환원율 공식 총투자액분의 순영소득 있죠. 요 4가지 정도면은 거의 우리 수준에서는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아니면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소득 이렇게. 그럼 제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총투자액이 제시됐을 때는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이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토토건건 하려면 토지건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지지, 저저, 부저저인데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분 배당률이냐 부채 감당률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지분 배당률이 있으니까 지지, 저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지, 저저니까 지분 비율, 내 돈 비율이 몇 프로? 내 돈 비율이 40%죠. 그럼 자동으로 남의 돈 비율은 60% 되는 거죠. 그럼 40%, 60%가 갈라지고 0.4, 0.6 갈라지고 지분 배당률은 몇 프로? 12%.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끝난 거죠. 이렇게. 됐죠? 이게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판단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죠. 가중평균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죠.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기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주체는 개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군구장,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효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세금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세금 얘기가 나올 때는 표준이 나오면 안 돼요. 세금 얘기가 나올 때는 표준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개별, 공동, 집합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럼 표준은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되는데요? 표준 가격은 개별 가격의 기준이에요. 표준이 나올 때는 개별이 나와야 돼요. 개별이. 자, 근데 표준지만큼은 아니라고요. 그거를 더 포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죠. 이때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함께 봐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함께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든 뭐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산정을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지금 이 개별 공시지가도 지가잖아요. 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든 아니면은 수용보상금을 산정하든 아니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아까 물건 이 감정평가업자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 했잖아요.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아까 했잖아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다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일반의 거래 지표가 되고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그 다음에 지가 정보를 정합니다. 자, 정보 제공의 경우 토지에서는 표준이 있어요. 표준에.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정보 제공이. 이거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효력이 똑같아요. 이게. 개별 공동집합에 얘네들이 함께 나와요. 세금하고. 자, 이렇게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타가 있긴 하죠. 기타 사항에서는 뭐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모두 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주체한테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뭐가 되고 개별 부동산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접단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100번 1번을 보시면 토지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 적정 가격으로 되어 있죠. 시장가치, 외외가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의 여기도 적정 가격이죠.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야 한다. 표준, 공동, 표준. 개별 없죠. 국장일 때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이 없잖아요, 지금. 과세가 나올 땐 표준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맞죠? 맞잖아, 이거. 표준으로 선정된 것은. 5번이 틀렸죠.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장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체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주체도 많이 묻고 효력도 많이 묻고요. 그리고 뭐도 물었는가 하면은 이 공동주택이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이거 표준 개별로 나누어요, 안 나누어요? 이거 표준 개별로 나누면은 안 되죠. 이런 거 묻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묻지는 않았다는 거죠. 더 깊게 물으면 그때는 패스하면 되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두 문제 정도는 뭐를 물었는가 하면은 공시사항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냥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토지를 공시하는데 건물에 대한 거 공시할 필요 있어요? 토지를 공시하는 데는 건물에 대한 걸 공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지상정 평가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땅을 공시하는데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것을 공시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막상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세종시에 살아 그런가 계속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안 되고 교실에서 보면 안 되고 바깥에서 따로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요.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아는 것만 풀고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는 건 풀고 나오면 합격이에요. 문제는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오니까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아무튼 애쓰셨고요. 다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